서울의 여름비는 유난히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입을 다문 채 눈물만 흘리는 듯한 비였다. 강남대로를 가로지르던 빗방울은 유리창 위를 천천히 흘러내리며 차 안을 적막하게 감쌌다. 검은 세단은 도로 한복판의 정지선 위에 멈춰 있었다. 차량 안에는 재벌 미래그룹의 회장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며 손목시계를 가만히 확인했다. 옆자리에 앉은 7살 난 딸 이하은은 조용히 유리창에 이마를 붙이고 있었다. 아빠, 저 아이, 오빠 같아요. 하은의 맑은 목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가르고 울려 퍼졌다. 지우는 처음에는 무심히 들었지만 그 말이 곧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교차로 신호등 아래 젖은 골목길 가장자리에 한 소년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아이는 맨발이었고 허름한 셔츠 하나에 몸을 움츠린 채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어둡고 초라했지만 그의 목에는 은색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펜던트였다. 그러나 지훈의 눈에는 너무도 익숙한 물건이었다. 그는 그 목걸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몇 년 전 병원에서 아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품에 안고 떠나보냈던 날 자신의 손으로 고른 것이었다. 아빠, 그 목걸이 우리랑 똑같아요. 하은이 다시 말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휘몰아쳤고 손끝이 떨렸다. 조수석에 앉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곧 회의 시간입니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훈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빗물 속에서도 분명히 보이는 그 목걸이, 그 눈빛, 그 강아지. 그는 문득 떠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오래된 감정이었다. 지훈은 차량 문을 열었다. 우산도 없이 비 속으로 걸어나갔다. 정장 어깨에 빗물이 번지며 옷감이 무거워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경호원 둘이 당황하며 뒤따라 나왔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그냥 있어. 그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소년은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품에 안긴 강아지 또한 조용히 그 품에 파묻혀 있었다. 지훈은 무릎을 굽히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니?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적의도 없었다. 그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말 걸지 않았던 아이의 침묵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조심스럽게 소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외투는 무거웠고 젖어 있었지만 소년의 작은 몸은 그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지훈은 그 순간 소년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정확히 바라보았다. 그 펜던트의 뒷면에는 작은 숫자가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잃은 아들의 신생아 태그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서랍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 목걸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니? 지훈이 물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어요. 누가 준 건지 몰라요.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동시에 오래도록 얼어붙었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는 경호원을 향해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차를 준비해. 이 아이와 함께 갈 거야. 경호원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차량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여전히 유리창을 타고 흘렀고 도시의 소음은 차 안에서 점점 멀어졌다. 하은은 조용히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 이름이 뭐야? 소년은 작게 대답했다. 서준서예요. 지훈은 그 이름을 입속에서 되뇌었다. 낯선 듯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는 소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과 너무도 닮은 눈빛을 보았다. 그날 밤 지훈은 깊은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 결심을 다졌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난 끝까지 알아봐야겠다. 이번엔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
그의 눈동자에 작고 묵직한 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여전히 축축한 안개와 가느다란 빗줄기에 잠겨 있었다. 강지우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미래그룹 본사로 향했다. 비서와 경호원들은 그가 보통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집무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바로 하은이 태어났던 그 해의 병원 기록이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태그 번호 기록을 하나씩 펼쳤다. 모든 문서는 완벽해 보였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사망진단서에는 신생아 폐호흡증으로 사망이라는 짧은 문장과 의사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지훈의 기억 속에서는 그날 의사는 얼굴조차 똑바로 보지 못하고 침묵했던 순간이 더 또렷했다. 그는 즉시 탐정 장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형, 태어난 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 다시 한번 파헤쳐줘. 모든 영상 기록, 태그 번호, 간호사 출입 기록까지 다. 장필석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예, 회장님. 오늘 중으로 병원 쪽 접근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우는 자신의 손목에 남아있는 소름을 천천히 문질렀다. 어제 그 소년, 서준서. 그 이름조차도 왠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마음 한켠에 깊게 남아있었다. 같은 시각, 하은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제 만난 소년을 그린 크레용 그림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엄마 서경에게 물었다. 엄마, 그 아이 정말 우리 오빠 아니야? 서경은 잠시 멈칫했다.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럴 리 없지, 하은아. 오빠는 하늘나라에 있잖니.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어린 눈은 진지했다. 그치만 느낌이 그래요. 심장이 알아요. 그 말에 서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본능적인 진실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리를 떴지만 걸음걸이에는 무거움이 깃들어 있었다. 한편 장필석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숙명병원 기록 보관실을 찾았다. 그는 병원 측의 협조를 받아 과거 출산 당시의 출입 기록, 태그 번호 등록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직원들은 공식 요청 서류를 받은 뒤 조심스럽게 오래된 데이터 서버를 꺼내들었다. 출산일이 2015년 3월 17일 맞으시죠? 네. 그리고 한 명은 사망 처리된 걸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은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조작했다. 곧 오래된 CCTV 영상 일부가 모니터에 나타났다. 병원 신생아실 복도와 수술실 앞이었고 시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영상은 3월 17일 오후 4시까지 정상적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4시 15분부터 5시 30분 사이 영상이 사라져 있었다. 파일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장되지 않은 것처럼 공백이었다. 장필석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구간, 왜 없죠?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서버 오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오류 이력이 없는데요. 그는 이 내용을 곧바로 지훈에게 보고했다. 지훈은 보고서를 받아든 뒤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병원 영상에 누락된 구간. 바로 그 시간대는 아들이 사망했다고 통보받은 시간과 겹쳐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하늘숲 보육원 관련 모든 자료 수집해. 그 보육원이 언제 폐쇄됐는지, 당시 운영진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서 활동하던 복지사들 명단도.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과거 속에서 점점 현재를 잃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하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도중 하은이 말했다. 아빠, 그 아이, 이름이 뭐였죠? 준서, 서준서라고 했어. 그럼
우리 가족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강지훈, 이하은, 서준서. 희한하죠? 지훈은 잠시 웃음을 머금었지만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이상하게도 닮았지. 그날 밤 지훈은 아내와 마주 앉았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너 혹시 그 아이 전에 본 적 있어? 서경은 고개를 돌렸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3년 전 그 아이를 우연히 복지센터에서 본 적 있어. 그 목걸이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냥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 당신도 나도 너무 많이 잃었잖아.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그걸 묻었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경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당신이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빠질까봐 두려웠어. 지훈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결심은 자라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진실은 감정보다 크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출산기록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다. 그리고 다시 서준서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조용한 눈빛, 떨리는 어깨,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보던 순간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알아채고 있었던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났다. 서울의 하늘은 연일 흐림과 비를 반복했고 강지훈의 머릿속도 마찬가지였다. 하늘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다. 그는 매일처럼 출근했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자들 앞에서 웃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하나의 이름만이 맴돌고 있었다. 서준서. 장필석으로부터 보고가 도착한 것은 목요일 아침이었다. 그는 미래그룹의 집무실로 직접 찾아와 USB 하나를 조용히 건넸다. 회장님, 하늘숲 보유권 관련해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다만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보유권 내부 영상을 불법으로 확보한 자료라 공식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재생을 시작했다. 영상은 보유권이 폐쇄되기 몇 달 전의 것이었다. 낡은 복도, 벽에 떨어진 페인트 자국, 형광등은 깜빡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화면 속의 보유권은 마치 오래된 병실처럼 스산했다. 그러다 영상 속에 한 소년이 등장했다.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 있었지만 그 눈빛과 걸음걸이, 그리고 손에 안긴 작고 흰 강아지.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콩이.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제 준서 품에 안겨 있었던 그 강아지와 똑같았다. 저 아이가 준서군이 맞습니다. 보유권 관계자들도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름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출생 기록도 보호자 정보도 전부 공란입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처럼요. 지훈은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 준서는 복도 끝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그 모습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하늘숲 보유권은 미래복지재단의 지원을 받던 시설입니다. 즉, 회장님이 이끄는 미래그룹 사나이 자회사 중 하나가 재정 후원을 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단 쪽 인사들과 보유권 운영진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 하나가 조만간 접촉을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준서는 애초에 입양 대상으로 계획되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단, 입양이 성사되지 않자 기록을 없애고 그냥 두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록을 없앴다고? 서류상으로는 죽은 아이처럼 만든 겁니다. 지훈은 손에 쥔 펜을 힘껏 쥐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뒤엉킨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최태환. 미래그룹의 부회장, 강지훈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다. 동시에 지훈이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 인물. 네, 최 부회장. 회장님, 혹시 최근에 하늘숲 보유권 관련해서 조사하고 계십니까? 지훈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왜 묻습니까? 최근 이사회 쪽에서 관련 보고서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셨다는 소문도 있고요. 괜한 오해가 쌓이면 곤란하실 겁니다. 오해라면 누구의 오해를 말하는 겁니까? 최태환은 짧은 침묵 후 말했다. 그 아이, 그만 잊으시죠. 이미 지나간 일이잖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난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간적으로 무언가 직감했다. 누군가가 진실을 덮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최태환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지훈은 직접 하늘숲 보유권이 있던 자리를 찾았다. 지금은 폐쇄된 지 오래였지만 낡은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잡초가 자란 마당, 부서진 유리창, 삭은 간판. 그 속에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는 낡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곰팡내와 습기가 코를 찔렀고 오래된 장난감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복도의 끝, 작은 교실 하나에서 그는 벽에 그려진 크레용 낙서를 발견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몰라요. 지훈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무너질 듯한 감정을 느꼈다. 너무도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고독과 절망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벽에 손을 댔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알아줄게. 이제는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지금부터는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서준서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모든 흔적을 밝히겠다고.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은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서경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그때 당신도 그 아이를 알아봤지? 서경은 고개를 떨궜다. 그 목걸이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그걸 말하면 당신이 또 무너질까 봐. 당신은 그 애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 하지만 그 애는 살아있었어. 지훈은 단호히 말했다. 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린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애가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어.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조용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이름은 한민재, 과거재단 내부 고발자로 불렸던 인물. 그는 이제 닫혀있던 문 너머의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회장으로서 수많은 거래와 협상을 해왔다. 거대한 계약서 앞에서도 수조원이 걸린 인수협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마주한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실이었다. 그리고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완벽한 방패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오후 3시, 강지훈은 서울 한복판의 오래된 찻집에 도착했다. 그곳은 외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였다. 마주 앉은 이는 40 중반의 남자, 한민재였다. 과거 미래복지재단의 감사팀장이었으나 몇 년 전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조직 내에서 쫓겨난 인물이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아니, 이런 자리에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민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느낀 듯했다. 어떤 정보를 찾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서준서,
맞지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한민재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그의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제가 재단에 있었을 때 하늘숲 보육원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입양 케이스를 여러 번 접했습니다. 대부분은 기록상 정상이었지만 몇몇은 서류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기명 입양 예정자였습니다. 출생 기록이 삭제되고 보호자 이름 없이 관리되던 아이였죠. 그것이 서준서였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묵묵히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양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후 그 아이는 보육원에 방치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그 아이가 애초에 사망 처리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기록이 조작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그 당시 재단과 병원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최태환 부회장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다.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인물이 자신의 아들을 지워버리는데 관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이 사회가 모르게 처리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돈은 보육원 시설 확충이나 후원금으로 나갔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해외에 입양시키거나 어떤 경우엔 사라지게 하는데 사용됐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사라지게 한다고? 기록을 없애고 존재 자체를 없애는 거죠. 공식적인 존재가 아니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지우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회장님께서 이걸 공식적으로 파헤치시려면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겁니다. 회사, 명예,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가 10살이 되기까지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건 내 죄야. 하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어. 한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심하십시오. 이 조직은 진실을 지키기보다 진실을 없애는데 더 익숙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망설임은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서경과 다시 마주 앉았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꺼내놓기 위함이었다. 하은이가 말했어. 심장이 알고 있다고. 서경은 눈을 피했다. 3년 전 복지센터에서 그 아이를 봤을 때 난 정말로 그 애가 우리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그때 당신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잖아. 난 또다시 당신이 부서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 아이는 그동안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자랐어. 서경은 눈물을 흘렸다. 그걸 알았을 때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난 엄마였는데 엄마이길 포기한 거야. 지우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린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경호원이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다. 회장님, 이상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내용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포장을 열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낯선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한 줄의 메모만이 적혀 있었다. 그만두지 않으면 아이는 다시 사라집니다. 지우는 USB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골목, 그리고 겁에 질린 서준서가 비닐 천막 아래에서 혼자 웅크려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서경의 손이 떨리며 떨어졌다. 이건 협박이야. 지우는 USB를 꺼내 주먹에 쥐었다. 이건 경고야. 그리고 동시에 나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지. 뭘 선택하겠다는 거야? 지우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이냐, 아니면 안전한 거짓이냐. 하지만 이젠 난 숨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그는 미래그룹 이사회에 정식으로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동시에 법무팀과 언론 담당팀의 연락을 취해 서준서와 관련된 과거 자료의 검토를 시작하게 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중심에 서기로 결심했다. 무너질 수 있어도 다시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이번에는 아버지로서 싸울 차례였다. 이사회를 요청한 지 하루 뒤, 강지우는 미래그룹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회의실은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이사들의 시선은 불안과 긴장 속에 뒤섞여 있었다. 모든 이들은 회장의 돌발적인 긴급회의 요청에 어리둥절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최태환 부회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지훈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늘 이 회의는 통상적인 경영 보고가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다. 우리 재단과 연결된 복지시설, 특히 하늘숲 보육원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고 몇몇은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보육원은 과거 수차례 미기록 입양, 출생기록 삭제, 무기명 보호 사례 등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이들을 관리해왔습니다. 특히 한 아이 서준서는 출생 당시 사망한 것으로 병원 기록에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었고 이후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최태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병원과 재단, 복지부 사이의 복잡한 연계에서 발생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기엔. 그렇기에 조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사님들께선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은 USB를 꺼내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오래된 병원 내부의 CCTV 영상, 하늘숲 보육원의 내부 모습, 그리고 서준서의 사진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마지막으로는 간호사 유미숙의 생전 영상이 재생되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만약 이 영상이 당신께 도착했다면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저는 10년 전 그 아이를 옮겼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당시 병원과 재단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애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유미숙 간호사는 이 영상을 남긴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한 이사가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실 생각입니까? 지훈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준비 중입니다. 내부 감찰팀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자료는 법무팀을 통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태환은 조금 더 강하게 반응했다. 회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안이 외부로 공개되면 우리 그룹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주가, 투자, 대외 이미지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손으로 한 아이의 삶을 지웠다는 겁니다. 그건 회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진실을 알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범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회의실을 나서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 같은 시각 그의 집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은은 엄마 옆에 앉아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빠, 그리고 강아지를 그렸고 그 옆에 남자아이 하나를 추가했다. 이게 누구야? 서경이 물었다. 오빠. 오빠. 응, 준서 오빠. 이제는 같이 살면 좋겠어. 서경은 대답하지 못하고 딸을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마음은 단순하지만 때로는 그 단순함이 어른들의 이기심보다 훨씬 강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경호원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회장님, 이상한 차량이 며칠째 집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번호판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하은 양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에 바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하은은 당분간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행동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 조직은 그를 위협하려 하고 있었고 아마도 준서를 다시 지우려 할지도 모른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장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를 보호해줘. 당분간 내가 나설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예, 회장님. 절대로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우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았다. 아내와 함께 찍었던 병원에서 막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하나는 하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아들. 그 얼굴이 이제는 분명하게 떠올랐다. 서준서. 지우는 다시금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그만둘 수 없는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아들을 다시 되찾아야만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이 남아있었다. 서울 한복판의 밤은 차갑고 조용했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반사된 유리창은 도시의 번영을 증명하는 듯 보였지만 그 아래 숨어있는 어둠은 훨씬 깊고 오래된 것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앞에는 고급 호텔의 회의실 전용 출입구가 있었다. 오늘 그는 공식적인 일정도, 비서도, 경호원도 동행시키지 않았다.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비공식적인 만남이었다. 상대는 한때 미래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중간 권력자, 정치 로비스트 출신의 사업가 조재국이었다. 과거 복지재단의 해외 사업을 추진하며 최태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침묵을 대가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 중 하나였다. 지우는 조용히 호텔의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곳엔 이미 조재국이 와 있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냉정했다. 회장님, 직접 이 자리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빈말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조재국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툭 쳤다. 곧이어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서류 파일이 놓였다. 이건 뭐죠? 하늘숲 보유권 관련 내부 자료들입니다. 당시 자금 흐름, 입양 대상 리스트, 그리고 아이들의 신원 정보까지. 물론 지금은 대부분 폐기된 자료들이고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죠. 지우는 파일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엔 분명히 서준서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보호자란에는 무기명으로 기재돼 있었다. 왜 지금 이걸 내게 넘기는 거죠? 조재국은 잔을 들며 한 모금 마셨다. 솔직히 말해서 회장님이 이사회에서 그 아이에 대해 공개했을 땐 이건 끝까지 가겠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선의입니다. 당신이 더 큰 전쟁을 벌이기 전에 조건을 따져볼 기회를 주는 거죠. 조건? 이 아이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입양 절차를 밟든 비공식적으로 돕든 조용히 마무리하면 됩니다. 대신 재단과 회사에 대한 조사는 중단하십시오. 모든 문건, 고발, 언론 제보 전부 멈추면 우리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조재국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회장님, 그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주주, 사회는 결과만을 봅니다. 감정은 뉴스 한 편이면 끝나지만 그룹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직원과 가족이 고통받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가 고통 속에 살아온 세월을 돈 몇 장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조재국의 미소가 사라졌다. 회장님,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룰을 부수려는 겁니다. 하지만 룰을 부수는 자는 언제나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지우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파일을 닫았다. 당신이 말한 자료, 내가 받은 건 이 복사본뿐입니까? 원본은 없습니다. 복사본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 걱정 마십시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이겁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당신들이 뭘 숨기고 있든 누굴 끼고 있든 상관없다.
회의실을 나서는 지훈의 뒷모습은 결의에 차 있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장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 지금 어디 있지? 은평구 쪽에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경찰도 근처에 배치해놨습니다. 오늘 안으로 준서를 데려와. 우리 집으로. 회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아직 감시가 계속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더는 남에게 맡기지 않겠어. 그날 밤, 서준서는 처음으로 강 회장의 자택에 들어섰다. 넓고 조용한 집,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소년의 눈빛에는 한 줄기 희망이 섞여 있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오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무섭지 않아도 돼.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콩이는 하은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 무엇을 겪었든 이제 우리 아이야. 서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함께 하자. 끝까지. 하지만 평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언론 보도 하나가 전면에 등장했다. 미래복지재단, 입양비리 의혹, 내부 고발 영상 확보. 지우는 기사 밑에 있는 익명의 제보자 코드를 보자마자 직감했다. 조제국은 그가 거래를 거부할 것을 알고 계획비를 이미 작동시킨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대중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알아차렸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이른 새벽,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빗방울이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도로 위엔 드문 차량만이 조용히 지나갔다. 강지훈은 자신의 방 창문을 열어두고 흐릿한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언론에 공개된 내부 고발 영상 이후 회사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주가는 급락했고 기자들은 본사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지훈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그런 외부의 반응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 준서의 안전을 온몸으로 감싸고 있었고 동시에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협박과 감시의 그림자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은과 준서는 집안의 작은 서재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두 아이는 아직 세상의 소용돌이를 모르는 듯 웃음을 나눴지만 지훈은 알았다. 평화란 지금 이 순간이 끝날지도 모를 시간이었다. 회장님. 장필석이 들어왔다. 그는 급하게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지켜보던 경찰 2명이 어젯밤 연행당했습니다.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누군가 경찰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준서의 위치를 다시 추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는 경찰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지훈은 한순간 눈빛이 변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군. 그는 서재로 가서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준서야, 하은아, 아빠랑 잠깐 외출하자. 가까운 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하은은 신이 난 듯 아빠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지훈의 손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장필석이 준비한 비밀 차량을 타고 도시 외곽의 한 농가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된 연수원 건물을 개조한 별장으로 비상시를 대비해 지훈이 사적으로 관리하던 공간이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옮긴 후 지훈은 장필석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린 지금부터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해. 그리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야 해. 장필석은 서류 하나를 펼쳤다. 이건 조제국의 통신 기록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위치 추적, 통화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그 중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그가 이틀 전부터 도심 외곽의 폐창고로 수차례 드나들고 있다는 겁니다. GPS 기록도 있고 위성사진에서도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폐창고. 하필이면 하늘숲 보유권에서 2k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다. 아직도 거기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군.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장필석은 신뢰할 수 있는 사설 보안팀을 호출했고 드론 감시와 감청 장비, 열감지 카메라까지 동원되었다. 오후 10시. 비는 잦아들었고 도시의 불빛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폐창고 인근에 배치된 드론이 첫 번째 움직임을 포착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고 2명의 남성이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다. 장필석이 확대된 영상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회장님, 저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 준서를 감시하던 CCTV 영상에서 본 인물들입니다. 준서가 거기에 있는 건가? 가능성 있습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바로 투입하자. 장필석은 보안팀과 함께 폐창고로 향했고 지훈은 현장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무전을 기다렸다. 10분 후 무전이 들어왔다. 목표 진입 완료. 내부 인원은 총 3명, 아이 1명 확보.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가 곧 다시 숨을 내쉬었다. 준서 맞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준서입니다. 폐창고 안, 지저분한 바닥 위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준서는 구조대원들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 속에서도 그의 눈빛엔 미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아, 아빠가 보냈어요? 그래, 아빠가 널 찾고 있어. 준서는 눈물을 터뜨렸다. 너무 오래도록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고 믿었던 아이. 이제야 자신이 누구의 아이인지 믿을 수 있었다. 그날 새벽, 지훈은 직접 준서를 품에 안고 돌아왔다. 아이의 체온이 작지만 선명하게 느껴졌다. 서경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를 안은 지훈을 보며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이후 지훈은 회사를 비워두지 않았다. 그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고 미래복지재단의 비리와 조직적인 은폐 시도, 내부 권력의 부패를 정식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미래그룹 회장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의 마지막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어떤 아이도 기록 속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수많은 이들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진실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은 아직 그림자를 거두지 않았다. 강지훈이 회장직을 내려놓은 후 서울은 일시적인 충격과 감동 속에 잠겼다. 언론은 그를 희생을 선택한 경영자, 아버지의 본능을 따르는 인간이라 표현했고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조직 내부는 달랐다. 이사회의 일부는 그를 지지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가 회사 이미지를 스스로 망가뜨렸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최태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지훈의 퇴진을 기회로 보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 도심의 한 공공청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그날은 하늘숲 보유권 및 미래복지재단 비리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청문회에는 관계자들 외에도 수많은 시민과 기자,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생중계까지 이루어졌다.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는 당연히 전 회장 강지훈이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지만 눈빛은 지난 몇 주 동안의 고통과 결심을 모두 담고 있었다. 첫 질문이 이어졌다. 강 전 회장께 묻겠습니다. 서준서라는 아이가 실종된 자녀라는 점을 처음 어떻게 인지하셨습니까?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남대로에서 딸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길모퉁이에서 어떤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가 과거에 잃은 아이가 착용했던 것과 동일한 펜던트를 걸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제 기억 속 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본인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의심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인한 병원 기록,
보육원 CCTV, 간호사의 유서 영상, 그리고 아이의 행동과 기억, 모든 것이 제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렇다면 병원 기록 조작, 출생정보 삭제, 입양 무기명 처리 등은 누가 주도했다고 보십니까?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미래복지재단의 고위층과 당시 병원 책임자, 그리고 미래그룹의 부회장 최태환 씨가 주요 관련자입니다. 순간 청문 회장이 술렁거렸다. 최태환은 바로 옆 피청문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요원 중 한 명이 최태환에게 질문을 던졌다. 최 부회장님, 방금 강 전 회장이 명확히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최태환은 침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먼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어떤 관련 지시도 내린 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거 담당자들의 독단적 행위일 뿐이며 본인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위한 발언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청문회 한복판에서 부딪혔다. 지우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최 부회장께선 단 한 번도 그 아이에 대해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아이가 존재해서는 안 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당신들의 계획과 구조를 위협했으니까요. 청문회장은 다시 술렁였고 이 원장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지훈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청문회 이후 여러 언론은 그날의 발언을 대서특필했다. SNS에는 지워진 아이, 아버지의 복귀, 진실을 말한 경영자 같은 해시태그가 연이어 올라왔고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원운동을 벌이며 재단 전면 감사와 병원 조사 재개를 촉구했다. 지훈은 회사와 거리를 둔 채 조용히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준서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고 하은과도 친해졌다. 가끔은 함께 공원에 나가서 뛰어놀고 한강을 걷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조용히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나는 왜 버려졌어요? 지훈은 숨을 들이쉬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넌 버려진 게 아니야. 널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을 뿐이야. 그건 아빠의 잘못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준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기색도 함께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석영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기업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야. 아이들이야. 진짜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존재들. 석영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그 말을 해줄 줄 알았어. 이젠 나도 숨지 않을게. 며칠 후 검찰은 공식적으로 미래복지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병원 관계자 3명이 긴급 체포되었다. 최태환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도 정지되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언론 앞에 섰다. 그 자리는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였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건 사회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고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다.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고 방송은 실시간으로 그의 말을 송출했다. 서울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다. 그리고 그 맑은 하늘 아래 지훈은 다시 가족과 함께 걸었다. 이제 그는 회장이 아니라 진짜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건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미래복지재단과 하늘숲 보육원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각종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후속 보도를 내보냈고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청문회를 넘어 국정감사 청구까지 나섰다. 강지훈이 세상에 꺼낸 진실은 단순히 하나의 개인사를 넘어 한국 복지 시스템 전체에 존재하던 어두운 그늘을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 2시. 강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준서의 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병원 내부 이메일 내역, 재단의 자금 흐름 보고서, 모두 그가 직접 정리한 파일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장필석.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서가 없어졌습니다. 순간 지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뭐라고? 별장 근처 CCTV가 전부 꺼졌습니다. 도어락도 강제해제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침입한 겁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지금 당장 위치 파악해. 마지막 확인된 CCTV 영상을 보내줘. 그는 서경의 방을 두드려 아내를 깨웠다. 준서가 없어졌어. 아이를 지킨다고 했는데 또 잃을 순 없어. 서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에서 누군가 준서를 감금하고 있었다. 아이는 손이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 옆에는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최태환이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서 조용히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깃들어 있었다.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는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명령했다. 30분 안에 처리해. 흔적은 남기지 마. 지훈은 필석이 보낸 영상을 분석하며 차량 안에서 이동 중이었다. 그는 준서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를 향해 가고 있었고 동시에 보안팀과 경찰 비공식 채널을 통해 수색을 요청했다. 준서야, 제발 무사해야 해. 그는 스스로 중얼이며 무전기를 들었다. 필석, 위치 찾았어? 예. 드론이 폐공장에서 열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총 3명, 그중 하나는 아이입니다. 지훈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진입해. 폐공장 앞 SUV 3대가 동시에 도착했다. 보안팀과 장필석이 무장 장비를 갖춘 채로 진입했고 지훈도 헬멧을 쓰고 그 뒤를 따랐다. 내부는 어두웠고 기계의 금속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드론에서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 속 한 남성이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바닥에 손대고 눈 감아. 내가 세상에 다시 나가면 우리가 위험해지거든. 그 순간 금속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팀이 진입했다. 멈춰. 움직이지 마. 최태환은 놀라지도 않은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역시 내가 왔군. 지훈은 곧장 준서에게 달려갔다. 아이의 손을 풀고 그의 얼굴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늦지 않았어. 준서는 떨리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눈물이 흘렀다. 경찰은 곧장 현장에 도착해 최태환과 그를 도운 자들을 체포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며칠 뒤 검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고위 관계자 14명을 기소했다. 그중에는 재단 이사장, 병원장, 정치인 출신 중개인 조재국, 그리고 최태환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건은 대한민국 복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적 아동 기록 조작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국민적 분노는 폭발적으로 커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준서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훈은 아이의 방에 앉아 그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요한 숨결, 작고 가벼운 손. 그는 그 손을 조심스레 쥐며 말했다. 다 끝났어. 이번엔 진짜 끝났어. 그러나 마음 한켠에선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싸움이 그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기에 이긴 뒤에도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훈은 국회 아동복지개혁 특별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인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이 싸움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그는 말했었다. 아이 하나가 존재를 증명받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약속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은은 어느 날 동생에게 물었다. 오빠, 우리 가족은 지금 행복해? 준서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난 매일 꿈을 꾸는 것 같아. 그 꿈은 어쩌면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그 늦음은 진심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강지우는 알았다. 진실이 승리한 자리에 새로운 책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책임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다음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서늘하고 단정했다. 높아진 하늘 아래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거리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흩어졌다. 강지우는 그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공원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준서는 한참을 잔디밭 위에서 강아지 콩이와 뛰놀았고 하은은 나뭇잎을 주워 모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기록에서 지워졌던 아들, 존재를 증명받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의 빛 아래에서 맘껏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그 무엇보다 단단해진 가족이 있었다. 아빠, 이거 봐요. 하은이 양손 가득 나뭇잎을 들고 와서는 준서의 이름을 땅 위에 써보였다. 서준서. 그 글자 위로 준서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옆에 또 다른 이름을 조심스럽게 써 내려갔다. 강준서. 지우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눈이 잠시 흔들렸다. 왜 그렇게 썼니? 준서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냥 나도 아빠 성 따르고 싶어요. 진짜 가족 같아서. 지우는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름이란 단지 부르는 말이 아니었다. 존재를, 소속을,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단단한 말이었다. 그래, 이제 넌 강준서야. 그 말에 준서의 눈이 커졌고 곧 미소가 피어났다. 그 미소는 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법원에 정식으로 입양 및 가족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그를 조명했지만 이번엔 그 어떤 정치적 해석도 붙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회장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는 더 큰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국회 청문회실이 아닌 한 초등학교 강당을 찾았다. 대한민국 아동인권과 보호를 위한 공개간담회의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었다. 무대에 오른 그는 잠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바라보다가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기록을 잃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아이는 병원 기록에서 지워졌고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사라졌으며 보육원에서도 이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그건 단지 제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오늘도 여전히 이름을 잃은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어떤 조직이나 정책 이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청중 속에서는 눈물을 닦는 이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이들은 기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단지 누군가의 선택으로 지워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박수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박수도 계산된 공감도 아니었다. 진심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준서는 입양 신청 소식을 듣고서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된 거죠?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는 원래부터 내 아들이었어. 다만 이제 모든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 거야. 하은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셋이 이제 진짜 강가족이네. 서경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무겁고 깊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걸어나와 현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몇 주 후 검찰은 최태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관련자들 역시 법정에 세워졌다. 하지만 지우는 복수의 감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동보호재단을 새로 설립했다. 이름은 준서재단. 그곳은 가정 밖 아이들에게 법적 지원과 상담, 생활보조, 그리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준서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이 재단은 그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강한 울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첫날, 재단의 로비에 세워진 작은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워졌던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이름이 되기까지. 그 아이가 견뎠던 시간은 앞으로 누군가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또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사랑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다. 눈이 처음 내리던 날, 준서와 하은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지우는 거실 창가에 서서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우리는 시작이야. 석영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그래,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 아이를 되찾기 위한 길은 결국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길이 되었고, 지훈의 삶은 이제 기록의 바깥이 아닌 사랑의 중심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다.